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요, 정보 능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는요. 정보 능력, 뭐가 나오냐면, 일단 외워야 되는 파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책 초반을 보면요, 외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컴퓨터 활용입니다. 컴활 능력, 네.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굉장히 쫌쫌한 것들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엑셀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깊은 함수까지 공부를 좀 해주셔야 이쪽에서 여러분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나와봐야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오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대한 영역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 보면 보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쪽을 꽤나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갖고만 덤비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뭐랄까요, 컴퓨터 쪽인 조금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 이해 능력, 분석 방법 이해하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법이 나온 거긴 한데요. 제2과정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스마트폰 재구매율 표를 보고 있다.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 스마트폰의 시작 점유율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제2과정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전이 확률에 의해 현재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이나 분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약간 생소할 거예요. 이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밑에 보면 여러분 제대로 설명이 좀 나와는 있는 거죠. 그 설명들을 쓱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 막 엄청나게 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Z차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Z차트를 한번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한번 쳐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네, 막 예쁘게 뭐랄까요, 막 이론 정리를 잘해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글을 쓱 한번 보면 옳거니 하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는 항상, 네,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이것만 하세요라고 하고 이거 해야 돼라는 약간 강제성이 들어갈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얻어들이는 게 여러분 차원이 틀린 정도로 얻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써 있는 것만 보면 내가 대충 알겠지?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한 일주일이다 다시 물어보면 모를걸요? 뭐 생각 안 나면 끝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단어만 읽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랑 누군가 이거 외우세요 하는 그런 공부랑 떠먹여주는 공부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 말만 문제가 하나 되면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이외에 어찌 보면 얘에 대해서 확장된 녀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글자만 외웠던 사람들은 절대 못 맞출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을 내가 보면서 깨닫고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 방법을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거야.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네.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Z차트나 ABC 분석이나 마하코프 분석이나 단순 회귀 분석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를 논문 쓸 때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단독 변수랑 뭐 종속 변수랑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네, 다수의 변수를 뭐 작용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 밑에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되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해보시기 바래요. 공부를. 근데 밑에 거 읽는다고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찾는 게 공부고 찾으면서 이런 거구나. 내 머릿속에 넣어가는 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분 성인일 테니까요. 거의 성인이신데 뭐 공부를 누가 시킨다고 하나요? 내가 스스로 해야죠. 이제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ABC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많이 남고 조금 더 오래 남고 조금 더 깊이 남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세 번 공부하고 또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걸 잔소리 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이 확률에 의해서 현재 상태가 변하는 과정 결과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마하코프 분석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도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언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나왔을 때 그것 말이지 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조금 아는 척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랄까요? 내 상식을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다음 문제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컴퓨터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알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 퍼지 컴퓨터가 뭐고, 바이오 컴퓨터가 뭐고, 슈퍼컴퓨터는, 랩톱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는 뭐야? 뭐 대형 컴퓨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크면 대형 컴퓨터 아니에요? 조그마면 소형 컴퓨터고 그런 느낌이고, 랩톱은 네, 무릎에 놓을 수 있는, 그죠? 데스크톱과 랩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문제고,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퍼지 컴퓨터랑 바이오 컴퓨터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기상예보, 일기 기상예보 누가 하는 거죠?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등장했어도 답은 고르는데 지장은 없어요. 슈퍼컴이지. 슈퍼컴이라고 뭐 특별히 거대하게 뭐 능력이 거대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약간 특화되어 있어요. 지금 슈퍼컴퓨터는 이런 류의 많은 어찌 보면 영향력이 있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얘뿐이겠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 사용되는 데는 많겠지만 일단 일기 기상예보 이쪽은 슈퍼컴퓨터구나라는 게 어찌 보면 뭐 짜여져 있는 공식처럼 그냥 이해가 되는,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상예보에는 슈퍼컴퓨터가 쓰입니다 하고, 여기는 다 기상예보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해서요, 스팸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스팸은 뭔가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한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이다, 스팸. 네,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이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뭐 딱히 뭐 명명하긴 좀 그렇지만 해킹의 뭐랄까, 뭐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하죠. 아무튼 스팸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스팸은 지금 딱 봐도 여러분 2번이라고 그냥 귀결이 되죠.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는 걸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다. 이거 다 해킹 행위 아닌가요? 네. 고의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나 데이터를 파괴시킨다. 해킹 행위의 한 종류이다 라고 나왔는데, 스팸과 관련된 건 여러분 여기서는 2번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다음 문제요. 인터넷에 문제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 찾으란 소리예요. 네, 언어 훼손 심각하죠, 여러분. 줄임말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인터넷 용어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 많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진짜 문제 많은 거 지금 고르세요. 답이 두 개씩이니까 기억, 니은이겠죠. 끝하면 될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점은 아니고, 개인정보를 막 이렇게 유출 이런 게 문제점이겠죠. 건전한 정보 유통보다는 불건전한 정보 유통,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말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어 자체에서 답이 벌써 결정이 됩니다. 언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딱 풍기는 기억하고 니은이 답인 거겠죠. 문제점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앨런 캔트로의 지식삼각형 중 기본이 되는 내용의 구성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여쭤볼까요, 여러분? 앨런 캔트로라는 사람을 네, 아는 뭐 있나요? 네. 앨런 캔트로 사람인가요? 뭐죠? 지식삼각형은 또 뭐죠?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뭐 우리가 상식이 너무나도 풍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지식삼각형 난 모르는데 그럼 난 이거 못 푸네라고 생각할 건가, 아니면 그래도 한번 풀어보려고 해볼 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문제입니다. 모르더라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더라도. 그리고 여기는 그런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이 사람의 지삼각형이라는 것을 모를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도 풀 수 있느냐. 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A는 객관적 실제의 반영이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호화한 것이라고만 나오고요. 고객의 주소, 성별, 이름, 나이, 휴대폰, 기종 휴대폰 활용 횟수 등 이런 어찌 보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실제만 반영을 해놨대요. 그 다음에 B는요, 자료를 특정한 목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거래요. 가공한 것, 중년층의 휴대폰 기종과 중년층의 휴대폰 활용 횟수. 그 다음에 C는요, 정보를 직접 하고, 체계화해서 장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 중년층의 취향, 신종 휴대폰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보기를 보니까요, 지금 상태가 데이터랑 인포메이션이랑 널리지 요거 세 개만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분명히 뭔가
아, 어떤 개념이 있나 보구나라고 판단이 들고,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식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칸이 주어져 있고 맨 밑에는 뭔가요? 그 다음 건 뭔가요? 그 다음 건 뭔가요?에 해당하는 게 A, B, C였단 소리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더라도, 이것도 모르더라도 이 내용이 인포메이션이냐 데이터냐 널리지냐 요것만 따지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범위가 뭐예요? 방대한 양의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데이터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네.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 데이터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그죠? 특정한 목적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공한 녀석.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식화하는 거겠죠. 맞나요? 그냥 대충 봐도, 답은 2번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나요? 네. 요렇게 골라주는 문제지, 뭐, 내가 이걸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NCS는요, 여러분, 최대한 안 외우고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한 NCS고, 네.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말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우리가 생소하게 겪어냈을 만한 이런 내용들은 몰라도 이런 내용을 보고 풀 수 있게끔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NCS의 기본 형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틀을 무시하면서까지 문제가 너무 쫀쫀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거든요. 2018년 A사 인재개발팀 땡땡 교육과정 3차 교육생 평점이라고 나왔는데요. 와우, 네. 교육 이수 기준은 태도 점수와 필기 점수의 평균이 6점 이상인 자, 단 아래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재교육 대상이래요. 필기 점수가 7점 미만인 자, 자리 비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자, 불참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과 네. 자리 비움 3시간은 괜찮죠? 네. 아무튼 뭐 이 두 사람은요. 아무튼 간에 재교육 대상자래요. 자, 그건 둘째 치고요. 2018년 3차 교육생 중 2019년 땡땡 과정의 재수 강좌 명단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해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르래요. 뭐가 틀렸는지. 아, 적절한 걸 고르래요. 네. 그러면 1010146이라는 사람이 오, 여러분 1010146 여긴가요? 네. 이 사람 총무, 대리, 허성훈이고 태도가 8점인가요? 네. 태도가 8점인데 여기 여러분 어때요? 5점, 5점으로 나왔죠. 평균도 5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이 사람 아닌데요? 그럼 여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4번이 1010146이니까 이 사람은 4번이 틀린 내용은 아니잖아요. 적절한 내용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보면 얘가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틀렸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글쎄요입니다. 네. 5점 5점짜리가 있나요? 5점 5점짜리가 보이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나왔으려나요? 아무튼 이 사람의 이 모든 내용이 지금 틀렸냐 안 틀렸냐, 정확히 다 맞냐 안 맞냐, 그런 그런 뉘앙스로 따졌다면 여기는 이런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틀렸다라고 말을 하긴 하겠네요. 네. 2번은요. 1155841 해외 영업 대리의 민영길이래요. 대리의 민영길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155841의 네, 해외 영업의 대리의 민영길의 점수는 7점과 4점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은 여러분 네, 11점이니까 5.5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틀렸죠. 네. 아이고, 적절한 것이군요. 아무튼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13258이 자재관리라고 합니다. 13258이 자재관리의 한영일이래요. 네. 한영일 여기 있네요. 13258이의 자재관리의 대리의 한영일 6시간, 5시간, 그죠? 자재관리까지 여러분 여긴 정확히 맞죠? 네. 틀린 건 없네요, 여기는. 요 라인은 틀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맞습니다라고 넘어갈게요. 1340278. 그 다음에 생산대리 박승현. 박승현을 찾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박상현은 있는데요. 박승현. 네? 여러분 박상현인가요, 이 사람이? 생산대리. 그러네요. 1340278에 그죠? 생산대리의 박승현이 아니라 박상현이죠. 틀렸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답은 여기서는 5번 이렇게 등장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 앞에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이 전체 값들 중에 틀린 게 있느냐 요거 보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문제요. 재교육 대상자 선별 기준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되었대요. 재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랬네요. 필기 및 태도 점수 하나라도 4점 이하인 자, 단 선임은 4점 미만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선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여기 몇 명 있어요. 선임 쭉 선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군요. 그러면 추가되었을 때 이게 추가됐다는 소리는 여러분 기존에 있던 건 있고 기존에 있던 거는 있고요. 하나라도 4점 이하인 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필기 점수 7점 미만은 일단은 재교육 대상이 아까 맞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점 이하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필기 점수 7점 이 미만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는 상관하지 말고요. 태도 점수죠. 태도 점수에서 4점 이하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태도에서 4점 이하인 사람, 네. 쭈르르륵 갈 겁니다. 태도에서 4점 이하요. 저긴 불참했으니까. 태도에서 4점 이하, 4점 이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맞나요? 그런데 필기 점수 평균이 6.2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13이니까 얘가 6.5점이었어요, 원래. 그럼 얘는 원래는 재교육자가 아닌데 지금 이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됨으로써요. 태도 점수에서 4점 이하인 자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네. 이건 통과했어도 얘 때문에 아이쿠야 재교육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답이 돼야 됩니다. 정도준이요. 네. 단 선임은 4점 미만이래요. 이게 뭔 소릴까요? 태도 점수가 하나라도 4점 이하인 자, 단 선임은 4점 미만입니다. 이게 또 말이 조금, 네. 그렇죠. 선임은 4점 미만이다. 그러니까 선임은 3점부터 됩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선임은 4점 미만인 자. 이렇게 본 거죠, 그냥. 네.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됐어요. 네. 방금 저도 말하면서 이해가 싹 돼버렸는데, 4점 미만이라 했기 때문에 뭐 1, 2, 3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소리겠죠? 4점 미만인 자. 아니죠. 1, 2, 3점일 때는 안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4점까지는 선임은 봐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임이 죄다 4점짜리 애들이었는데, 네. 여기 둘 다. 이 4점짜리는 봐줍니다. 라는 소리였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자, 어차피 이 사람은 평균도 6점이 안 돼서 어차피 재교육자였고요. 네. 이 사람은 평균은 6점이 돼서 통과자였는데, 요거 때문에 될 뻔 했는데, 선임은 4점 미만이, 네, 돼야지 재교육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았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도준 씨가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네티켓 이해하기예요. 김민정 씨는 포털 사이트에 나음이래요. 나음의 취업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받은 쪽지와 이에 관해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만일 귀하가 버지니아 쉐어의 네, The Code Rules of Netiquette인가요? 전제하여 김민정 씨에게 말을 해준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해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요. 만약에요, 몰라요. 모를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랬을 때라도 당신이 김민정 씨에게 말해준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뭐 준 쪽지인 것 같네요. 받은 쪽지. 뭐 내가 양식에 맞춰 질문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활동 정지는 좀 심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당장 사과하고 활동 정지 풀어줘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괘씸한, 그죠? 네. 내가 왜 운영하는 나음의 카페 말이야. 도움을 줄까 해서 수익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네. 자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주르륵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저기 말하고 있는 버지니아 쉐어에 해당하는 말들을 해주세요 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버지니아 쉐어의 네, 네티켓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말. 그죠? 그러게 자신이 원하는 답만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 조금 여기랑은 어울리진 않죠, 여러분? 논쟁은 감정을 절제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 무엇보다 사생활에 침해된 것이 문제야.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러온 일이라고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말한 게 김민정이 지금 너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를 얘가 이해하지 못한 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불러온 일이라고 생각해.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김민정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약간 거리가 있죠. 신입 회원이라면 카페 문화를 살피고 그에 어울리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요 말이 그나마 가장 답에는 가까운 유형인 것 같아요. 딱히 잘 몰라도 좋은 말 했겠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올바른 답,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말들은 김민정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심했잖아요. 정말 무인격이죠. 아무튼 무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신입 회원이라면 거기에 맞는 문화를 살피고 어울리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어찌 보면 편들어준 거긴 하죠. 여기서는 그냥 뭐랄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냥 골라주시는 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 같은 경우도요 딱딱딱 떨어진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건 당연히 3번이지 이건 당연히 1번이지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여러분 꽤 나와요. 시험장에서도 한 10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 80문제 70문제 기준 한 10문제 나옵니다. 50문제일 땐 한 5문제 6문제는 나와요. 뭐냐면 정확한 답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너가 제일 옳아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게요. 찍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찍는 거 아니에요. 찍는 거는 되게 그냥 3번 이렇게 1번 이렇게 찍는 게 찍는 거고 여러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놓고 그래도 그나마 너가 제일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드는 걸로 찍은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찍었기 때문에라고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뉘앙스 해석이 잘못된 거라서 틀린 거긴 합니다. 그 내용은요, 실제로는. 이건 아무튼 뉘앙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너가 제일 답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특별히 내용에 비해서는 정말, 그냥 요만큼밖에 안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은 철도안전법상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랬거든요. 참조 조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63조 2 국토교통부 장관 법 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 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 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정보라고 했어요. 그때 의료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의료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거든요. 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보나마나 여러분 혈액형은 의료정보잖아요. 주소, 출생지, 신용카드 정보는 의료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개인정보긴 해요. 하지만 의료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흡연량도 여러분, 흡연량도 어찌 보면, 의료정보일 것 같긴 한데요. 의료정보라고 하면 의료처럼, 그죠? 왜냐면 흡연량이잖아요. 흡연 여부, 그거는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흡연량이라 그러면 약간 좀 걸립니다. 이만큼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보류. 만약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답을 굳이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도 1번은 골라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도 너는 정말 어떻게든 못해도 어쨌든 완벽한 의료정보야. 혈액형이니까요. 수혈하고 피를 다시 이렇게 할 때, 수술하거나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잖아요. 의료정보라고 보이는 거고요. 흡연량도 어찌 보면 의견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혈액형보다는 좀 떨어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뉘앙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답을 굳이 고르세요. 그럼 여러분 1번 골라야 돼요. 왜 5번도 맞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번이 더 크죠. 그러니까 1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정보 수집 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네, 정보 수집 관리 책임자가 만약에 김길동이라고 한번 해봐요. 네, 김길동인데 이름까지 공개하는 건 그냥 그렇다 쳐도 전화번호가 공개됐어요. 그 정보 수집 관리하는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게 여러분 옳은 내용인가요? 내가 내 정보를 줬으니까 너도 정보 내놔 이건가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사사로운 그런 내용들 빼고라도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약간 그런데 정도는 생길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다 그랬는데 요새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 동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라는 개념이 써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이 여러분 틀렸어요.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하는 기관명을 공개합니다. 맞는 말이죠.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을 공개합니다. 역시 맞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임을 기재합니다. 그걸 써야 돼요. 반드시 3자 제공을 위하면요.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필요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기재합니다. 다 맞는 말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우리가 정보 수집 관리 책임자의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흔히 있나요, 여러분? 막 이제 뭐 가입하다 보면 항상 뭐 정보 동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되던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요. 기억을 틀리다고 봐야 되나 맞다고 봐야 되나 거기서 벌써 걸리는 겁니다. 니은은 확실히 틀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답이 지금 니은이냐 아니면 기억 니은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흔히 겪어보지 못했던 전화번호까지 내가 공개해줘야 되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수집하는 그 기관의 전화번호를 뭐 물어봤다, 공개했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는데 책임자의 전화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조금 이상하죠. 답은 여기서 그래서 두 개로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네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주 무슨 전자에서 새로 개발한 TV인 파노X 런칭을 위해서 기아가 작성 중인 마케팅 기획서 초안이에요. 네, 5W2H예요. 5번의 W에 해당하는 그 질문들을 하고요. 2개의 H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옆에도 나와 있나요? 자, 맞춰서 할 때 가에 들어가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가예요. 한강전체 난방강 기념홀에서 뭔가 열리는 거고요. 마케팅 전개가. How,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럼 어떻게 마케팅 전개를 할 거니? 요거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제안, 파노X, QLED, 시장 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보고회를 할 건가요? 네. QLED, 파노X, 무슨 관계가 있죠? 알쏭달쏭입니다만은. 기획 1, 2팀과 마케팅 3, 4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후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제품의 시험과 QLED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치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라는 개념으로는 조금 더 옳아 보이네요. 네. 그죠? 얘는 전략적 보고에는 what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이라고 했으니까 전략적 보고회를 이라고 말해야 되네요. 아무튼 how 쪽에 어울리는 쪽 많아요. how 쪽에 어울리는 건 지금 4번 쪽이죠. 네. 어떻게 할래요? 체험관 설치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2018년 10월 12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네. 그거는 when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무튼 대놓고 틀린 것들이 조금 보여서 답은 4번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드디어 컴활 능력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다음은 자기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땡땡이 만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삽입해도요, 표가 다음 페이지에 표기될 수 있도록 적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경우 많죠, 여러분. 표 하나 넣었는데 표가 아예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서 인쇄가 가능한 영역인 그냥 여기까지밖에 인쇄가 안 되고 뒤에 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잘려버린 채로 등장하는 경우예요. 이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겁니다. 네. 자, 이거는 여러분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시켜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요. 이제 시간이 나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지금 하시기 제일 좋아요. 만들어 버리고 이거를 해제했더니 다시 되더라. 내려오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본문 위치를 양쪽으로 옮긴다. 크기를 고정값으로 만들어야 표가 넘어가지 않는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셀 편집을 통해 가운데 정렬로 변경한다. 뭐 이거 가운데 정렬해봐야 그죠? 이 중간에 올 뿐이고 별 필요는 없는 문제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라고 등장할 겁니다. 네. 3번이군요. 네. 3번이라고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개인 컴퓨터의 휴지통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네. 자, 휴지통은 사용자가 파일 관리자에서 삭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너무 옳은 말 아닌가요? 휴지통은 인적 혹은 실수로 지어진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예.
사용자는 파일을 지우기 전에 휴통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네. 사용자가 물리기억 장치에서 완전히 지우도록 설정하여야 자료가 휴통에 보관된다. 그랬는데요. 네. 물리기억 장치에서 하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그게 휴지통에 보관이 되나요? 네. 이게 좀 그렇죠? 휴지통으로 파일을 직접 옮기고 싶지 않고 바로 지우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파일을 지우면 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메뉴에서 삭제 단추를 버리면 휴지통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네. 휴지통 옮겨진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휴지통 폴더 안에 기록은 파일과 디렉토리의 원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원래 복원이라는 개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을 고르서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옳은 거죠. 그렇죠? 틀린 게 2개니까요. 그래서 옳은 것 몇 개입니까? 했으니까 답은 여기서 5개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일단은 잘은 몰라도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더 덤벼보길 바랍니다. 폴더 내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 A를 눌러야 된대요. A는 올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왠지 그럴 것 같긴 하죠. 왠지 그런 느낌이 나죠. 아닐 수도 물론 있어요. 혹시 컨트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제외할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랬죠. 이렇게 슥 드래그해서 이 많은 어떤 파일을 잡은 다음에 얘를 하나 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하나 누른 채로 툭 누르면 얘가 쏙 빠지게 되는 경우를 합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 선택하려면 Shift를 누른 채로 띡띡띡띡띡 골라다니는 거죠. 네.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으로 지우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좋아요. 뭐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중간 단계가 있고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것들이 이게 쭈르륵 있다면 이 중간 거 다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뭐 컨트롤 사용할 수도 있고 Shift 사용할 수도 있고 얘네만을 뭐 클릭하려면 이거 클릭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네.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 그룹을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리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처음 거부터요. 맨 마지막 거 클릭해보면 여기가 싹 다 선택이 되는 상황이죠. 네, 5번 보면요.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하려면 컨트롤 Z를 누른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 모든 항목을 삭제하는 거는 선택해서 삭제하는 거는 컨트롤 D입니다. 여기서 이게 틀렸죠. 근데 그거는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컨트롤 Z는 잘 알아요. 왜냐면 무슨 작업할 때 항상 되돌리기가 컨트롤 Z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나와서 뭔가 안 맞아요.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한다? 컨트롤 Z는 되돌리기인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틀렸구나라고 판단하고 위에 것이 다 맞나 보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내려와도요. 답이 이렇게 확정적인 게 보인다면 구하는데 답 적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요. 검색 엔진과 포털 사이트 이해하기예요.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관련 유용한 사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제 관련 유용한 사이트예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보력은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에서는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트렌드나 고객 상품 미래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연구하고 관리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땡땡 경제연구소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정보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작은 기업, 소상공인들 정보력은 어떠합니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약한 정보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요 내용이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도움이 정말 1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 NC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나온 글들 있죠? 그 글들이 밑에 문제 푸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정말 극히 소수입니다. 어떤 내용이다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문제 나왔더라면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넘기고요. 밑에 것만 보고도 풀어야 돼요. 이 위에 내용이 도움이 정말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손해보는 문제고 밑에 걸로 그냥 내가 억지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RSS, Rich Size Summary라고 나오고요. 인터넷 서핑 시간을 줄여서 방대한 정보에서 시간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여러분 알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일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트위터는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도움이 되는 유용한 링크가 많다. 메타 블로그도 대충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블로그의 글들을 모아서 보여준다. 네. 슬라이드 쉐어라고 나오는데, 슬라이드 쉐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이제 PPT 작업하고 PPT 발표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네, 긁어 오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이트이긴 한데요. 슬라이드 쉐어에 대해서 설명자가 지금 잘못 나와 있어요. 이용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미지를 핀으로 찝어서 스크랩하듯 포스팅하고 공유합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핀터레스트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글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좀 재밌어 하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만한 내용들이긴 한데, 아무튼 슬라이드 쉐어는 PPT에 관련된 어떤, 네,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핀터레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미지들 막 모아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구나 라고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그랬고 저저번 문제도 그랬고 그냥 느낌이 뭐냐면요, 여러분, 상식 수준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지배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NCS는 기본적인 상식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알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답답한 거지. 상식은 항상 뭐랄까요? 많고 많이 알고 있으면 어디선가 여러분 쓰이니까요. 상식을 익히는 데는 정말 뭐랄까요?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매일 어떤 뭐 데일리 상식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네, 그런 것들로 계속 하루하루를 뭐랄까요? 좀 상식과 관련된 어떤 문양들을 풀어보면서 익혀보면서 늘려가는 그런 걸로 선택해 주시고, 그거 여러분 꼭 해주세요. 그래주면 여러분도 풍성해지고요. 혹시 나왔을 때 문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단시간에 어떻게 알아요? 다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좀, 그렇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니까. 상식도 반드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예 글 하나도 안 읽고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만큼 있으면 그냥 문제만 보고도 답이 나와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1나 1, 2분은 소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아낀 거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버리던지 1, 2분은 소비해서 풀었을 텐데 나는 글 내용을 아예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도 밑에 건 풀 수 있더라 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찌 보면 상식 같은 개념을 꾸준히 이렇게 뭐랄까요, 학습하는 거에 시간을 소비해 주시기 바래요. 꼭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그리고 여러분,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우리가 그죠? 박학다식이라 그러잖아요. 뭐, 물론 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그 대화에 못 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만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할 확률이 더 높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깊이 있는 학문도 있겠지만 얇고 넓은 학문도 조금 필요하니까요.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러분 NCS에서는 지금 현재 막 바뀌고 있는 법령들이 있죠. 법률, 뭐 규칙 이런 것들, 조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새롭게 제한되고 있는 조례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시험 문제 만든 사람들은요, 텍스트화 되어 있는 문장, 정해져,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의 문장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데리고 와서 쭉 쓴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만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흠이 없는, 어찌 보면 완전 무결한 어떤 법령이라고 한다면 완전 무결한 문장체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요거 문제화해야지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문제 만드는 사람인데, 문제 만든 사람이 애초에 막 뭔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글을 쓰고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이 태클 한번 걸어오면 그런가요?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의 철저한 이게 완성도를 위해서 웬만하면요, 여러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요만한 토시도 하나 못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들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을 잘 써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전볼 때도, 요번에 무슨 법이 발효됐대, 그럼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 읽어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잘 나와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이제 시험 기업이 있을 텐데, 그 기업에 대한 법령, 규제, 뭐 규칙, 요즘 트렌드, 요즘 뉴스 이런 것들은 싸그리 다 읽어가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겁니다. 잘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쪽 문제 지문 하나를 통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예죠. 만약에 여러분이 50문제짜리 NCS를 푸는데요, 예를 든 거예요. 50문제짜리를 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는 지문, 그냥 완전히 알고 있는 지문이 2개만 나왔어도 어느 정도 공부돼 있던 분들은 그냥 합격도
높아져요. 거의 합격일 겁니다. 왜냐면 그 두 개를 안 읽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상식이 감히 갑자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할 때요,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로 전자우편, 뉴스, 쇼핑, 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뭡니까? 그랬는데 너무 뻔뻔하죠? 네, 포털 사이트입니다. 뭐 가장 이거 말도 안 해도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일 형식 이해하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귀하는 동영상 파일을 한글 문서에 삽입하고 재생하려고 합니다. 한글 2018에서 사용 가능한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데 확장자들이에요. AVI는 뭐 많이 보죠, 여러분. 네, 동영상 파일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거고 WMV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SF도 많이 나오죠. 각각의 약자들이 다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네. MPG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MPQ래요. MPG. 네. 네. 그 다음에 잘 쓰이는 게 MP4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확장자들은 가능한데, 지금 요 확장자는 여러분 안 쓰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글에선 이게 안 쓰여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요,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조금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왔던 그런, 그런 류들의 오피스에 나온 문제들은 그냥 가감없이 막 나오긴 하는데 한글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한글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한창 많이 썼던 걸 거 아니에요. 한창 많이 리포트 작업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써갈 거 아니죠. 이제 그때 써가면서 막 느꼈던 그런 거겠지만 생소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추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나오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네, BMP나 GIF나 TIFF나 JPG는 뭐 워낙 많이 보던 거긴 하고요. 여기서 웨이브 파일은 여러분 또 알죠? 여러분 또 음악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음원에 관련된 파일이지 얘는 이미지에 관련된 파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 형식은 뭡니까? 했을 때 웨이브 파일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요. 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한국전력공사와 직무능력검사를 모두 포함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AND예요. OR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얘 앞에 거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라는 판단을 할 텐데 AND이기 때문에 얘랑 둘 다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포함한다 라는 소리는 AND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포함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not이라는 소리가 쓰여야 됩니다. not 면접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를 뭐랄까요, 여러분? 연산자로 잘 바꾼 것을 고르세요. 그런 문제죠. 그러면 AND에 대한 연산자가 여러분 보면 당연히 AND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집합은 곱하기 쪽이랑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도 여러분 돼요. 네. 알겠나요? 그러니까 AND나 곱하기 둘 중 하나가 AND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여러분 뭐냐면 OR에 대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OR. OR은요, 얘거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 다음은요, not이 나왔는데요. not은 여러분 물결도 되고 느낌표도 빼기도 되나요? 네, 빼기도 되죠. 여러분 죄송해요. 물결은 여러분 여기서 not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near의 뜻이죠. 근처, 비슷한 걸 찾으세요. 라고 할 때 물결 표현을 하고요. 빼기나 느낌표가 여러분, 네, 아닙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not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빼기 면접. 그죠? 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인터넷 검색 엔진 또 사용하래요. 조선 중기 유학자 이율곡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러면 조선 중기 플러스 이율곡 하면 어머니가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만 치면 뭐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빨리 나오게 하려나요, 이게? 네. 분명히 이율곡의 어머니 개념으로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율곡과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이율곡 플러스 어머니인가요? 네, 5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쳐버리면 이율곡 그냥 어머니에 관련된 거 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율곡 어머니만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어머니들도 나오나요? 이건 다른 어머니들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율곡과 어머니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조금 더 옳은 내용이겠죠. 그 조선 중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이율곡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위인이기 때문에 조선 중기라는 거는 뭐 당연히 나오겠죠, 옆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율곡 어머니가 그나마 두 개로 만약에 검색을 하려고 했으면 제일 올바른 언어들이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요. 문제 이어서 풀 텐데요. 지금 요 유형은 여러분 정오표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네, 정오표를 좀 확인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15구요. 컴퓨터 바이러스 이해하기라고 나왔고요. 최근 중대한 사항으로 부각된 인터넷 보안에 대한 내부 교육을 실시했는데 자, 사례 연구 시간에 악성 코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오갔어요. 근데 다음 중 악성 코드로 인한 보안 사고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거든요. 제목만 보고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랬어요. 네, 맞는 말이죠.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면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랜선을 뽑아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웹사이트의 비밀번호 관리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해서 10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좋죠, 여러분. 그죠? 힘들어서 그렇지. 외우기가 힘들어서. 직원 한 명의 컴퓨터가 당했다면 그것만 치료하고 되겠지만 문제는 네트워크로 삽시간에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폴더 공유 같은 네트워크 공유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네, 그냥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이거 엄청 맞는 말 같은데 폴더 공유는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그냥 야, 이거 프로젝트 합시다. 그러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공유 폴더가 있고 거기에 각각이 다 올라가고 다 내용을 올려서 한 사람이 그거 막 보면서 다시 어떤 사람의 내용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일부러 하지 않아도 공유 폴더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또 판단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 폴더 공유 같은 네트워크 공유를 줄인다?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다 조심을 해줘야 돼. 이것부터 진행을 한다. 요걸 줄이겠다. 그거는 여러분 뭐랄까요? 일반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건 여지가 있어요. 업무 능력을 굉장히 하락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디자인 담당한테 가서 디자인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 파일 좀 주세요 저한테. USB로 받아올 건가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말 같은 걸로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긴 한데요. 귀찮다고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건 경고감입니다. 백신을 설치해 놓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즘 어떤 방식으로 악성 코드에 배합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정보를 백업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건 다 옳은 말들인데요. 이 내용은 업무에 지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뭐랄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돼야지 옮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차라리 이걸 줄입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PC 이상 시 해결 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전원 연결 상태와 랜선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네, 랜선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전원이 안 켜지는데 랜선은 굳이 왜 확인할까요? 랜선이 꽂혀 있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고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차이뿐이잖아요. 얘는 전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죠. 화면이 작동하지 않고 삐 소리가 날 때는요, 그래픽카드랑 CPU에 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프린트 스플러 메시지는요, 하드웨어 용량에 가득 찼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프린터랑 관련된 내용인가요? 딱 봐도 이건 좀 그렇죠. 왜 이런 내용이 나왔지? 틀린 겁니다. 마우스 감도 조절은요, 제어판 또는 설정, 블루투스, 프린터 마우스로 가서 마우스 메뉴를 클릭한 뒤 설정이 가능하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어판에 들어갔을 때 설정, 마우스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체크한 후에 설정 가능하다. 특별히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그죠? 모르더라도. 키보드를 본체에 연결하고자 할 때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컴퓨터를 재부팅 후 다시 연결을 시도해보면 문제 해결을 가능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다니까, 그죠? 곧바로 꽂았을 때 되는 녀석도 있고, 인식이 안 될 경우는 껐다 키면서 다시 꽂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을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일단 옳은 것을 구하세요. 일단 틀린 게 2개니까 옳은 것은 여기서는 3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네. 드디어 엑셀이 나왔군요. 엑셀 쪽은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함수 부분은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반올림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반올림이라는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 반올림에 대한 함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 눈치채야 되고 어디서 반올림을 하세요 라는 건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B2셀의 매출액을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C2셀에 넣으려고 한대요. 그럼 C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C2셀에서 반올림을 하세요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round라고 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round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반올림을 하느냐? B2셀에 있는 녀석을 몇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예요. 몇 자리,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 그럼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100, 10, 1, 소수점, 소수 첫째 자리. 이것도 애매하네요. 네.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여기들에 대한 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반올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가 0이라는 숫자를 써요. 소수 둘째 자리가 1, 소수 셋째 자리가 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로 가면요. 음수가 나오게 돼요. 알겠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B2에 마3이 등장한 여기서는 답은 5번이 되겠죠. 맞나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금방 이해하면 되냐면요. 빨리 엑셀 켜시고 엑셀에 B2 셀에다가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셀에다가 대충 어떤 값 넣어주고 내가 여기는 100에서 한번 자리 이동해 봐야겠구나. 어떤 칸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를 1, 2, 3, 4, 5는 좀 그러네요. 막 반올림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좀 나와야죠. 네. 이것도 반올림이 안 된 수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숫자 하나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적을까요? 네. 7, 8, 9, 6, 5 이렇게 적었다고 해봐요. 해놓고 소수점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럼 7, 8, 9.65 정도 적어놓고 함수를요. 네. 여기다 적어보는 거죠. 라운드 다음 칸에다가요. 라운드 한 다음에 이 칸에 뭐 B2 셀이었으면 B2 셀에 마이너스 3부터 B2 셀에 뭐 마 4까지도 해보고요. B2에 마이너스 1, B2에 뭐 마이너스 B2에 뭐 0, 1 이런 거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나오는 값도 있고 안 나오는 값도 있고 막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느낌을 갖는 거죠. 오,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한번 실행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남을 겁니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럼 백문이 진짜 불여일견이죠. 한번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특히 엑셀은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각 제품의 내년 가격을 매출액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 8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올해 가격에서 10% 인상한 가격으로, 그 이하일 때는 올해와 동일한 가격으로 그랬거든요. 자, 그럼 E2셀의 수식을 E5셀까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 계산하고자 할 때 E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가요 뭐냐면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녀석이 8만 원을 초과했다. 네, 8만 원을 초과하면 이 가격에서 10%를 인상하래요. 그 다음에 이하일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원래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있던 가격으로. 자, 그럼 여기는 무슨 함수가 나와야 되냐면 조건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는 하고요. if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 셀인지는 눈치채야 돼요. B2인지 C2인지. 근데 지금 반올림한 가격이 8만 원을 초과해요. 그럼 아까 바로 전 문제랑 계속 이어져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약간만 염두에 두시면 B2셀을 반올림한 녀석을 C2셀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한 식은 C2셀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C2셀의 수가 8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거는 이 녀석이 참일 때, 이 뒤에 거는 이 녀석이 거짓일 때를 어찌 보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if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C2셀이 8만 원보다 크다면 여기는 뭐가 나오래요, 여러분? 10%를 뭐 하냐면 인상하래요. 그러면 자, 기존에 있던 가격이 여러분 B2셀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B2셀에다가 더하기를 합니다. 근데 B2셀에 있던 값에다 몇을 곱할 거냐면 10%를 곱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표 잠깐 볼게요, 여러분. 네. 요거거든요. 인상률은 아예 여기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럼 10%를 적을 때 이 값을 쓰고 계산을 하려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B2셀에 있던 녀석과 B2셀에 있는 녀석 곱하기 뭘 하게 되냐면 B7셀이죠. 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 금액에다가요.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 곱하기 요 10%라 계산하겠죠? 그럼 10%가 요건 계산하면 10%고 이건 100%니까 11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10% 인상한 값이 주어지겠죠. 그거를 만약에 8만 원이 넘는다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값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 잠깐만요, 여러분. 매출액이랑 올해 가격은 다르군요. 여기 표를 잘 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였다면요. 지금 여기 밑에 거 다시 내려와서 해석할게요. 여기는요. B2셀이 BC3, C2셀이 8만보다 크다가 일단 나와야 되고 요거는 크거나 같다죠. 초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고 실제로 매출액을 10% 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매출액이 아니라 그 올해 가격에서만 10%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격이 아까 보니까 D2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D2셀 더하기 D2셀 곱하기 아까 B7셀이었나요? 이렇게 적어준다면 10%가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채우기 핸들로 낼 거라서 바로 그럼 그 밑에 거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면요. D3셀 더하기 D3셀 곱하기 여기는 뭐가 해석이 되죠? 이렇게 되면 B8셀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내려감으로써 얘도 한 칸씩 내려가잖아요. 이건 채우기 핸들로 다 해버리면 원래 이 함수를 적었다 그러면 밑에 함수는 이렇게 적히고 그 밑에 함수는 D4 더하기 D4 곱하기 B9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B7셀이 여러분 뭐였죠? 10%라는 고정화된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라는 값을 그대로 계속 그 칸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 따라서 내려가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려면 여기를 뭐 해줘야 되냐면 셀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고정을 위해서요. 네, 달러를 적는 거죠. 이렇게.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B, $7을 곱해줘야 이거는 칸을 고정합니다. 셀을 고정합니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수식이 적혔을 때 쭉 이제 복사 같은 개념으로 밑을 채워버리면요. 자연스럽게 요 위 칸은 2였다면 밑에 칸은 자연스럽게 3, 그 밑에 칸은 4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지금은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도 이 칸은 고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B, $7이 들어와 줘야 여기서 B8이라고 바뀌는 이 경우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곱할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내려와 줘야 되니까 여기는 요걸로 여러분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요, 일단은 D2 더하기 D2 곱하기, 네, 요렇게 나와줘야 돼요. 곱하기 $B, $7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넘었을 때에는 그대로 그냥 원래 있었던 D2를 적으세요 라는 소리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게 핵심입니다. 고정화 시킬 수 있느냐, 그 함수를 아느냐, 그 방법을 아느냐, 요거의 어찌 보면 개념이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맨 앞에 있던 요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적지는 말고 다 적어봐도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5분도 안 걸려요. 후루룩 한번 적어보고 한번 해볼까 하고 진짜 해보시면 정말 잘 알아들었고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어떤 모든 함수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막 변형을 한번 해보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답은 그래서 5번 체크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K사원은 A 업체의 판매 현황을 출력하라는 과장님의 지시에 ERP 시스템에서 판매 DB를 찾았지만요. 엑셀에서 파일을 열어보니 A 업체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만 개의 데이터 행에서 A 업체의 데이터만 뽑아내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단축키로 올바른 것은 그랬군요. 한마디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링을 해서 A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러면 필터를 열 수 있는 단축키, 그죠? 컨트롤 시프트 L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외우셔야 돼요. 네. 필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필터를 열고 그 다음에 넣어서 A를 고르겠습니다. A 업체의 데이터를 고르겠습니다. A 업체를 적던지요. 그럼 A 업체만 쭈르르륵 나오게 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대하게 셀 주어주고요. 셀에다가 뭐 A, B 막 주고 각각 어떤 이상한 값 막 집어넣어 보세요. 해놓고 몇 개 중에서 한번 해봤더니 A만 딱 골라봤더니 A만 쭈르르 나오더라. 이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모르시는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정보 능력의 마지막 문제고요. 다음은 엑셀 작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는데요. 날짜를 표시할 땐 여러분 today에다가 이것만 하면 돼요. 네. 이러면 날짜가 표시되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땡땡으로 10분 초를 구분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요거는 맞는 말. 입력한 내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ESC 버튼을 누르거나 빠른 실행면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요것도 맞는 말. 입력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위치에 채우려면 해당 부분의 영역을 선택하고 Shift Enter 누른다? 뭐죠, 여러분? 이 셀을 여기다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Ctrl C랑 Ctrl V 해주면 되잖아요. 네.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한 셀 안에 여러 줄을 입력하려면 Alt Enter를 이용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요거 생각보다 잘 쓰이죠, 여러분? 작성된 문서 내용의 맞춤법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F7키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번 F7은 되는구나. 한글에서 F7은 뭐였더라?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작업 중인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하려면 Alt Shift F2를 누르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그죠? 네. 자,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개가 틀렸습니다. 했으니까요. 3번 이렇게 되겠네요. 2개 틀렸습니다. 네.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여기서는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기술 능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